딸이 굉장히 이제 그 한국의 정세가 요동을 쳤습니다.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각종 유신 시절에 가능했었던 통제 같은 것들이 무너지고 노동자들도 들고 일어나고 학생들은 부글부글 했어요. 학교 안에서 학생회를 만들면서 학원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거리도 나오진 않았어요. 그건 우선 유신 때 워낙 이제 조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 학생들의 그 조직을 만들어서 3월, 4월 가동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민주화, 개헌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제 의심이 쌓였지만, 한편에서는 그 정부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고 그 코스를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면은 오히려 군을 자극해서 군이 뭐랄까요, 그 행동을 할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일부 대학에서 5월 13일 날 거리로 뛰쳐나왔죠. 이제 일단 몇 개 대학이 뛰쳐나오고 나니까 전 대학이 5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휘저었고요.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또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아직 좀, 뭐랄까, 싸늘했다고나 할까? 뭐, 싸늘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좀 지켜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은 큰 박수를 쳐줄 줄 알았는데 적어도 박수는 안 나왔던 거죠. 적대적이거나 냉담했다는 아니지만 시민들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서울역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에 빗대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역 회군이 판단이 잘 됐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뭐 논의가 많은데 뭐 그 얘기는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역에서 학교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5월 굉장히 아주 혼란했던 상황은 좀 수그러든 편이었어요. 근데 그때 돌아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군이 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은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군은 그냥 나와버렸죠. 아마 그 당시에 일부 학생들이 주장했었던 군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혼란 상황이다. 그리고 그때는 북쪽이 어땠어요? 셌잖아요. 남쪽이 경제적으로 이제 막 앞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북도 잘 나가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남쪽의 혼란 상황을 틈타서 북쪽이 군사 행동을 벌일지 어떨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학생들이 돌아갔는데 군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어도 이제 신군부가 한 단계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그때 전두환 정권이 했었던 제반 정책은 바로 5.16 때 박정희가 했었던 거 그걸 그대로 이제 본따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군이 계엄령을 전국에 확대하고 전체 대학을 휴교를 내렸죠. 그 무렵에 각 대학에서도 다들 그랬어요. 휴교령이 떨어지면 다 학교 앞에 모여서 데모한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데모가 거의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된 게 광주에서 됐죠. 왜 광주에서 됐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좀 있어요. 김대중 씨가 잡혀간 게 영향이 컸다와 그 다음에 아니다. 5월 달에 광주에서 싸움을 잘 해왔기 때문에 이미 좀 다른 데보다는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전남대 앞에서 상당히 데모가 됐고 그렇게 되니까 공수부대가 전남대생들을 진압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내에 이제 퍼져 있었던 공수부대들이 또 잔인한 진압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 아마 대개 다 아실 겁니다. 뭐 학생들을 길 가는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심지어 대검으로 여고생을 찌르고 하는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광주에서만 일어났느냐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계엄군이 그 광주에서 다르게 행동했느냐. 이게 계엄군이 혹시 무슨 다른 쿵쿵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조금 더 일을 크게 벌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군이 나오는 명분이 적었었기 때문에 뭔가 그 국민들에게 군이 그 이 혼란 상황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뭔가 좀 그 더 일을 벌리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적어도 군의 입장에선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바라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 잔인한 그 진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국군 장병이 시민들을 때려 죽이는가, 시민들을 대검으로 찌르는가.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데 도저히 국군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분노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유명한 그 광주 항쟁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마이크 잡고 선전 활동을 많이 했었던 분의 그 전옥주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용학원 선생님이었어요. 무용학원 선생님 어딘가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너무나 자기가 싫어지는 게 뭐냐면은 그 군부대에 가서 위문공연이라고 해서 군인들 위해서 춤도 춰주고 김치도 담가주고 그랬는데 그 군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의식 전혀 그 이전까지는 무슨 뭐 반정부 데모를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유신이 있건 없건 뭐 그 상관없이 살아가던 평범한 시민이었고 오히려 군부대에 그렇게 자원해서 위문공연을 갈 정도의 그런 분이었는데 광주항쟁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변신을 한 거죠. 이런 시민들이 총을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했죠. 계엄군이 우리 동네에서도 저짓할까 봐. 우리 동네에서도 저짓할까 봐 시민들이 총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총을 들었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그 시민들이 또 누구냐? 운동권도 아니에요. 자, 한국은 지금 뭐 폭력, 비폭력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참 폭력적인 저항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거세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광주 이전까지 70년대에 어떻습니까? 무장투쟁이 있었나요? 다른 나라는 다 저항운동이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택지로서, 운동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한국은 어때요? 하나도 없었죠. 안중근이 역사책에 위인으로 나오는데 위인이면 뭐예요? 사실 모든 위인전이 따라 배우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안중근의 후예가 나왔습니까? 안중근이 위인전에 들어있지만 거세돼서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거세돼 있어요? 안중근 같은 사람 나오면 큰일 나잖아. 친일파가 집권을 했는데 사실 우리 정서에 어때요? 일본 놈보다 더 미운 게 친일파 아닙니까? 안중근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수틀리는 자식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안중근처럼 살고 행동해봐요. 수틀리는 자식 쏴 죽이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다고 안중근을 나쁜 사람,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역사책에는 들어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이들이 안중근을 따라 배울 생각을 못하게. 총을 잡으려면 등짝에 북두칠성 받고 태어난 놈만 총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들어 버린 거죠. 우린 그런 무장투쟁, 폭력적인 저항 그게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정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가 말도 못하게 흉악한 데죠. 제가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나 남미의 군사정보기관과 비교해 볼 때 중앙정보부가 죽인 사람의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거는 군사정권 쪽도 폭력의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었던 거죠. 한편에서.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 시민들이 예비군 무기고를 부셔서 거기서 총을 들고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는 경천동제를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자 무장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냐? 5월 18일 날 데모가 있었고 5월 18, 19일 데모가 있었죠. 18일 날 그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는데 그걸 또 계엄군이 뭐 아주 강력하게 두들겨 팼죠. 근데 시민들이 거기에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시민들이 굴하지 않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뭐 버스 이거 모여들어서 차량 시위도 하고 그리고 도청으로 21일 날 모여들었는데 그날 정오쯤에 갑자기 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리더니 여러분 아마 화년 휴가에서 다 보셨죠. 그러더니 총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총을 쏴서 사람들이 총 맞아서 쓰러졌죠. 우리 영화에서는 이중기가 쓰러지듯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시민들이 거기서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또 모여드는 겁니다. 또 총을 쏘고 그러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들고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서는 무기고가 이제 털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민들이 무기고를 부수고 무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갖췄어요. 그래서 곳곳에 시민들이 쌓이니까 이제 예비군, 시민군과 계엄군 간의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계엄군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광주를 계엄군이 빠져나가니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장악을 했죠. 그 기간을 우리가 해방광주라고 부릅니다. 대동세상이라고 뭐 홍성담 선생 판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장면도 있을 거예요. 그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광주는 절해의 고도가 되어버렸어요. 일단 섬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엄군의 외곽은 다 차단을 했죠. 바깥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끊기고 고속버스도 끊기고 다 끊겼어요. 물자도 바깥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광주 시내에서 단 한 건의 매점 매석도 없었어요. 총기가 수천 정이 풀렸는데 은행 털린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건 광주 시민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 길거리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었던 쌀 다 하고 상인들도 가게집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길거리에서 무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다 밥해주고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 아 우리 괜찮아요 하면 이놈아 와서 먹고 싸워 하고 주먹밥 다 만들어서 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비슷한 것을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는 작년 촛불 다 거기 밤에 가 있으면은 누가 하는지 모르게 물 쫙 돌고 김밥 쫙 돌고 하네요. 여기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뭐 몇천 명을 먹였다 하는 게 그게 별게 아니구나. 아 이게 이런 세상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런 대동세상 하나가 되고 이걸 이제 최종원 선생 같은 분은 절대 공동체라고 불렀는데 정말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죽음을 초월해서 나와서 총을 들고 지키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고 벅찬 세상이었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뭘 받았겠어요? 자, 계엄군과 마주 싸워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엄군이 자기 발로 나갔지만 계엄군이 다시 탱크 몰고 들어온다면 계엄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이 상황이 어떻게 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시간은 지나가죠. 자, 이 사람들이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이 일어나주면 다른 지역에서 같이 일어나준다면 뭔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도와줄 거야. 미국이 도와주지. 왜냐? 70년대 후반에 한미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이 얘기도 이게 하자면 길지만, 자, 60년대 후반에 베트남 파병 우리가 했잖아요. 바로 미국을 위해서 대리전을 해준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미군 대신 들어가서 베트남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한미 관계가 사실은 좋아졌어야죠. 그런데 한미 관계가 미군 보내놓고 정말 뭐 주고 뺨 맞는다는 것처럼 한미 관계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내가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미국이 나를 대접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처음에 대접해주는 신용을 했는데 1.12 사건 났을 때 미국이 박정희는 북한에 보복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보복 안 하고 물밑 협상을 하니까 박정희는 이제 정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뚜껑이 열려버렸고, 그래서 미국 놈들 못 믿는다. 저 미국 정부만 갖고 안 된다. 그럼 미국 의회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뭐냐? 돈과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앙정보부 통해서 뇌물 뿌리다가 그게 걸린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코리아 게이트죠. 요새 신문에 보면 무슨 게이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 시리즈가 처음에 원조가 워터게이트죠. 워터게이트 호텔에 그 미국 공화당 쪽에서 도청기를 걸었다가 이제 그게 발각나고, 그 다음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게이트를 붙이는데 두 번째로 붙은 게 코리아 게이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뇌물 줬던 게 걸리고, 그 사건 터지고 나서 한미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그때 카터 대통령이 등장을 한 거죠. 조지아 촌놈 카터가 등장을 하더니 인권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권 외교라는 걸 내세우는데, 그 전까지 어땠어요? 미국이 냉전 체제 하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는 군사 독재 정권이 국내에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국내에서 마음대로 독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카터가 나오더니 인권이라는 걸 기준을 내세우면서 각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따지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박정희가 그 시절에 반미 많이 했습니다. 강화도에 신미양요 유적지를 박정희가 복원을 하잖아요. 신미양요가 뭐예요? 그게 미국이 조선을 침략해 들어. 그때 싸우다 죽은 반미 전사들 무명용사의 묘에 박정희가 이때만한 비석 세우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 인권 외교를 내세우니까, 민주주의를 내세우니까 광주 시민들은 뭐예요? 거기서 시민들은 왜 총을 들었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킨 거 아니에요. 미국은 민주주의 편이니까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 기대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투사회보 몇 통가에 보면은, 미국에서 항공모함 떴다. 항공모함이 떠서 한반도에 왔다. 이건 우리 광주 시민 이제 살았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미국 항공모함을 왜 떴습니까? 전두환 일당이 전방에서 군대를 빼서 광주를 진압할 때 김일성 까불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미국은 한반도의 현 체제, 누가 권력을 잡든 한반도의 체제를 유지할 사람을 지지하니까 딴 생각하지 마라. 그걸 거기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땠어요? 광주 시민들은 정말 너무나 외로웠으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기대할 때라고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미국이 떴다,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그 기대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깥에서는 어땠어요? 광주에 대해서 온갖 악선전을 떠들어댔죠. 광주 저거 왜 저러냐. 그 당시에 군사정권에서는 이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이건 간첩이 한 짓이다. 간첩이 들어와서 그 선동을 해서 그렇다. 그리고 5월 24일인가 5일 그 광주에서 한참 시민들이 이제 광주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서울역에서 뭐 5.18 배후 조정을 하려고 난파된 간첩을 잡았다. 뭐 그렇게 대서특필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국정과거사에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은 5.18 일어나기 이전에 난파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그 정부에서 뭐 엉터리도 그렇게 발표하고, 마치 이 불순 세력이 광주 시민들의 정당한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상을 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은 이제 계속 흘러갔습니다. 5월 26일이 되면 다음날 계엄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계엄군이 다시 광주를 탈환하러 올 것이다라는 게 거의 명백했었습니다. 5월 26일 날, 광주에서는 이제 매일 도청 앞에 모여서, 또 거기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광주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분수대를 연단으로 삼아서 거기서 매일 이제 걸기대회가 열리는데, 그 걸기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헬리콥터가 탁 떠서 이제 쫙 삐라 뿌리는 거죠. 삐라 뭐라고 뿌립니까? 우리가 곧 쳐들어간다. 수탕작전을 시작한다. 빨리 투항하라. 이제 그게 최후 통첩이다. 뭐 이제 그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때 이제 그 군 당국하고도 뭐 좀 교육사령부나 뭐 하여튼 뭐 대화도 하고 뭐 수습위원회가 왔다 갔다도 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날 들어온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걸기대 회장에서 이제 그 도청을 지키던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일순 뭐 아주 그냥 굉장히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절대 공동체로서 우리가 광주를 지키고 있었던 이 행복한 시절, 이 시절은 이제 끝나는구나. 뭐 하는 그 아주 무거운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광주에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을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총을 들고 싸우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때 20대였습니다. 총을 내려놓자는 게 투강주의, 패배주의라고 생각했죠. 나이 들고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총 들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 예비군 무기고에서 꺼낸 총이 뭐예요? 칼빈 M1인데 그거 몇백 정, 몇천 정 있었다 한들 계엄군이 작심하고 탱크 몰고 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을 내려놓자는 얘기가 저는 잘못된 얘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당 나올 수 있는 얘기였을 거예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산 사람은. 그런데 총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냥. 절대로 총을 못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총을 내려놓으면 텅 빈 도청을 전두환이에게 내주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텅 빈 도청을 내주느냐? 텅 빈 도청을 전두환이에게 내주면은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절대로 도청을 내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5월 26일 밤에 도청에 남은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날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광주는 우리 역사에서 없다.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같지는 않다. 자,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광주가 엄청난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한 시대를 광주의 자식들이라는 한 세대를 만들어낸 사건이 광주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주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역사를 하다 보면 참 희한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 광주에서 사람이 죽었죠. 얼마쯤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2,000명 죽었다고 우리가 믿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 무렵에, 그 5월 그 무렵에는 한 200명쯤이 죽고 그다음에 100몇십 명이 행방불명됐죠. 나중에 사망한 분 합쳐서 사망과 행방불명 합쳐서 500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00 근처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200~300명 죽은 사건이 어디 광주뿐인가요? 제주 4.3 사건. 당시 광주 인구가 30만이었어요. 제주도 인구가 28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죽었습니까? 공식 확인된 거, 정부가 확인해준 숫자만 해도 3만 5천 명이에요. 훨씬 더 죽었죠. 하루 저녁에 300명, 400명 죽은 동네 수두룩 빽빽입니다. 한국전쟁 벌어진다면 어때요? 보도연맹 학살린이 뭐지 쫙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200명, 300명씩 죽어나가는데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하고 광주가 뭐가 틀립니까? 사람 죽은 걸로 치면은 광주보다 훨씬 더 죽은 거 많지. 근데 차이가 있었다면 광주는 26일 밤 도청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 밤에 도청에서 어떻게 전두환에게 텅 빈 도청을 내주느냐고 총을 들고 남아있었던 사람. 총을 내려놓자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도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산 사람을 생각한 사람은 총을 내려놓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더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총을 내려놓을 수 있냐고. 거기 남았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어요. 주먹밥 사다가 빵 사다가 그게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 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들 나중에 증언하는 거 들어보면 야, 우리가 죽고 나면 누가 우리
씻어주기나 하겠니?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속옷 싹 갈아입고 들어와서 총 들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을 거 알고 있었던 거죠. 죽을 것 같은 그 현장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광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광주가 지금 그 힘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렀습니다. 그날 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순간에 자기 이 밤이 지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고 최면을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 순간에 누굴 떠올렸을까? 어머니를 떠올렸을까? 애인을 떠올렸을까? 저하고 요새 친하게 지내는 그 강영주 씨, 또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날 밤에 도청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도청 안은 아니고 바깥에 있었는데, 하여튼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놈아 어딜 가냐? 나 하여튼 아들 고집을 못 꺾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담배 사다 주고 어머니한테 큰절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렇게 와서 도청에 이제 고등학생도 몇 명 있었고, 이제 그렇게 지켰던 겁니다. 자, 여러분 화려한 휴가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시내가 마이크 잡고 시내를 외치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폭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기서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애처롭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들었겠죠. 며칠 동안, 일주일 가까운, 한 5, 6일 동안 해방 광주를 만들었던 그 시민들. 몇 시간 전까지 도청에 있다가 어쩔 수 없다라고 집으로 온 사람들. 집에 가느냐, 도청에 남느냐는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집에 간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 나오죠. 거기 배우 박철민 씨가 보냈어. 도청에 남아있다가 마누라한테 잡혀가죠. 이 윈수야. 마누라가 와서 잡아갔습니다. 집에 왔어요. 근데 그 방송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불 속에서 꺼이꺼이 우니까 마누라 뭐라고 합니까? 가. 그래서 도청공사 기어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도청에 가득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는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집에서 광주 시민들이 그날 밤에 쿨쿨 잤겠습니까? 도청에 남은 사람들은 잤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 어찌나 졸린지 꾸벅꾸벅 다들 졸고 있었다고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새벽. 근데 집에서는 발 뻗고 잤을까요? 그 마이크를 잡고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근데 시내만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에요. 계엄군도 방송했을 거 아닙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군은 작전을 개시하려고 하니, 도청이 폭도들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은 작전을 개시하려고 하오니 시민 여러분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집에 있는 사람들 좁은 바다에서 그 총소리 나는 거 못 들었겠습니까? 총소리가 나는구나. 총소리가 맞았구나. 총소리가 맞았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계엄군이 도청을 장악했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시민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 밤에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 새벽에. 완전히 계엄군이 작전 종료하고 도청 완전 수색 종료하고 끝. 날이 밝았겠죠. 5월달이니까 날 일찍 밝을 때. 자, 시민들도 그날 밤을 5월 27일 새벽을 뜬 눈으로 지켰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긴 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고 신문을 받고 텔레비를 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새 시대가 밝았다고.
구국의 결단을 내린 새로운 영도제가 출현했다고. 그렇게 전두환을 떠들었습니다. 그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말이 생겼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말. 그 다음부터 저는 광주의 자식들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누가 느꼈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느꼈겠죠. 광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바깥에서 누가 느꼈겠습니까? 운동권들이 느꼈겠죠. 광주 바깥의 사람들은 광주 얘기를 잘 몰랐습니다. 광주를 다 차단을 해놓고 정부가 통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광주의 폭도들이 불순 문제의 선동을 받아서 저는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전단 찢어 죽여라. 그다음에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면서 군인이 많이 희생됐다. 광주에서는 언론이 통제됐고 또 언론이 왜곡됐으니까 광주에서 시민들이 폭력을 써서 불태운 게 KBS, MBC 같은 데를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도 교통은 차단됐지만 텔레비전을 켜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왜곡돼서 거짓말만 나오니까 바로 광주 그런 데를 불태웠었던 것이죠. 그리고 불태우니까 저 폭도들이 저렇게 불지르는 거 봐라 하고 또 더 악선전을 해댔고요. 자, 광주에서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신문이 다시 발간됐을 때 그때 전남일본과 광주일본가에서 그 제호를 뽑았습니다. 무등산은 알고 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검열은 못하지만. 그러나 무등산은 다 본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했을 때 광주 시민들이 그 신문 보고 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등산은 알고 있었겠지만 인왕산은 알고 있었을까요? 북한산은 알고 있었을까요? 팔공산은 알고 있었을까요? 금정산은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데는 다 몰랐었던 거죠. 오직 그 진실을 안 사람은 전라도 사람들과 운동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운동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광주의 자식들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해요. 광주 때문에 인생이 삐딱선을 탄 사람들, 광주 때문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세대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주가 없었으면 노무현은 어떻게 됐을까요? 광주를 알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부산에서 돈 제일 많이 번 변호사였을 겁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가는 변호사였잖아요. 세무소송 맡아서 세무소송 상고 출신에다가 형님들이 세무공무원이었고 아주 해서 승률 좋은 변호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노무현도 광주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난도지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계단으로 바위치기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눈치껏 살아라. 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자기가 광주를 알고 인권 변호사가 돼서 데모하던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학생들 부모님이 그 얘기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눈치껏 살아라. 나서지 마라. 너만 다친다 이놈아. 계단으로 바위치기다. 모난도지 정맞는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하지 못하던 세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게 어쩌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난도지 정맞는다. 계단으로 바위치기다가 우리에겐 어쩌면은 DNA처럼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런 가르침만 받고 살아왔었는데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광주가 저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50대 70년대와 비교해서 80년대는 뭐가 달라졌나. 70년대도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런데 79년도쯤 유신이 하도 쪼였을 때 어때요? 한 학교에 5명을 못 모아서 데모를 못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예요. 근데 80년대 되니까 어때요? 감옥 가는 사람이 줄을 쓴 거 아닙니까? 데모하면 학교 잘리고 붙잡혀가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병신되고 감옥 나오면 취직도 안 되고 그거 다 하는데 데모하는 놈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80년대 세대들 어땠어요? 그거 다 알면서 그 짓을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광주에 미치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광주에 미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었던 세대입니다. 왜? 광주에서 죽는 놈도 있는데, 도청에서 죽는 놈도 있는데, 도청에서 죽을 거 뻔히 알면서 거기서 총 들고 계엄군이 쳐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데모한다고 죽이게 하겠어? 그 생각을,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세대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연변이 변종들, 그 사람들이 바로 광주의 자식들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광주의 자식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노무현이 뭡니까? 바보 노무현으로 뜨지 않았습니까? 저는 노무현이 광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지역검정과 맞서 싸웠다고 생각해요. 광주의 자식답게 행동을 한 겁니다. 서울서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부산 가면 똑 떨어질 게 분명한데도 갔잖아요. 그게 옳고 그건 싸워야 했기 때문에. 노무현만 그랬나요? 80년대 많았습니다. 노무현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정치판에 들어서 그 짓을 계속했습니다. 386 정치인들이 많이 정치판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정치판에 가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너무 빨리 정치판의 그 논리에 바뀌어서 바보짓을 더 이상 안 한 거죠. 그런데 노무현은 정치판에 들어가서도 바보짓을 계속했습니다. 노무현은 그런 의미에서 바보 중에 바보였습니다. 그 시대에 바보 많아요. 근데 노무현이 한 바보짓,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족보 있는 바보짓이다. 노무현이 어디서 평지에서 돌출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세대를 살았었던, 광주를 겪은 세대들, 광주의 자식들의 집안 내력이에요. 그 바보짓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이 한 세대를 대표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광주 세대. 계산을 할 수 없었던 세대. 셈이 멈춰버린 세대. 저렇게 하면은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저기에 가서 부딪혀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들.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계산을 그 앞에서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주판을 튕기겠어요? 그게 한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이 그전에도 물론 있었죠. 운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운동이 급진화돼요. 이념적으로 급진화돼서 전두환을 거꾸로 터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정말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할 정도의 그런 적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전두환을 꺾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나오고 모택동주의도 나오고 스탈린 얘기도 나오고 그럴듯하거든요. 나중에 주체사상까지 받아들이고 이념적인 급진화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재발견하게 되죠. 도와주는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미국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공모함 파견해 준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80년대에 우리한테 광주를 겪고 난 다음에 가장 좌절스러웠던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이가 미국에 가서 레이건하고 포옹하는 장면. 신문 일면에 기사도 없이 타이틀과 정말 캡션만 해서 일면을 대문짝만하게 그게 난 적이 있어요. 미국은 전두환을 역히 지지한다. 그 순간 우리는 어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반미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던 시기에 반미운동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반미의 무풍지대였어요. 그런데 80년대 어땠습니까? 빈 라덴 나오기 전까지. 빈 라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이 세계에서 반미운동이 갑자기 가장 활발한 나라였잖아요. 그 경천동지. 우리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수표 밀가루 혹시 아세요? 악수표 밀가루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미국이 한국에 원조 물자 줘서 악수하는 배경으로 그게 밀가루 부대가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배경으로. 그 악수표 밀가루를 먹고 자란 세대. 미국은 우리한테 큰 이념이었고 언제나 고마운 나라였죠.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였고 풍요한 나라였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고 민주주의의 나라였고. 근데 그 미국에 대한 환상이 한순간에 깨진 게 바로 광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북을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분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였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분단 문제. 우리가 반공교육을 받아왔었지만 반공교육을 한 자들이 결국 누구예요? 반공교육 열심히 했던 놈들이 광주 가서 죽인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 말 한순간에 영향력을 실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말을 안 믿기 시작하죠. 왜? 우리는 학살을 보았는데 저쪽은 새 시대의 영도자라고 칭찬을 하니까 저 나쁜 자식들. 저게 언론이야? 하고 그쪽 완전히 등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죽음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이 부은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건 어려운 말입니다. 80년대에도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건 분명했어요. 저 새끼들하고 싸우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하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결단을 내리고 싸우지는 못했지만 저런 놈들하고 싸우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왜냐? 우리 주변에서 광주 말고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기 시작을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끝나자마자 종로오가에서 김의기라는 서강대생이 투신을 했어요. 유사에는 뭐라고 했어요?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에서 저렇게 죽어가고 그 진실이 이렇게 묻혀있는다. 너는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죽기 시작했습니다. 광주가 가진 힘이 뭐냐? 노동자 한 명이 또 분신을 했고, 저는 그때 군대에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만 사진을 보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하고 대학 입학 동기인 김태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경제학과를 다니던 얌전한 친구입니다. 운동권이 아니에요. 고향은 광주인데 운동권이 아니에요. 아주 얌전하고 졸업시험을 앞두고, 그리고 그 친구도 뭘 준비하고 왔었던 게 아닌데 학교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광주 문제를 갖고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거기서 투신을 했어요. 김태훈 같은 얌전한 학생이 투신을 하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 거 아니야. 학생들이 달려드니까 거기에다 대고 최루탄을 뿌렸어요. 이 친구가 떨어져서 바로 그 운명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정말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 몸뚱아리 위로 최루탄 가루가 하얗게 덮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내가 그날 5월 26일 밤 광주에 있었더라면, 내가 도청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세대들. 그게 광주의 자식들이고, 그 사람들이 전두환 같은 흉악한 독재하고 싸울 수 있었던 힘이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처절한 패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광주를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 광주의 자식들이 이런 대표적인 성과가 민주화였습니다. 그 민주화가 잘 됐는가? 우리가 이룩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주를 갖고 민주냐 반민주냐. 그리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나라당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가령 김근태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나라당을 찍느냐. 광주 학살의 원흉들이 있는 한나라당을 어떻게 찍느냐. 민주진영을 지지해야지.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걸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노망이 났나 보다. 뭐 이제 그런 발언까지 해서 좀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민주화의 의미가 우리 대중들에게 얼마만큼 전달되어 있는가. 광주를 그렇게 겪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지만 지금 세대는 어때요? 광주를 안 겪었잖아요.
안 겪은 사람들에게 겪은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판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 반민주를 암만 외쳐도 뭘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근 위인전에만 집어넣으면 뭐 합니까? 사람들이 안중근과 같은 정의와 행동과 실천을 안 한다면. 저는 민주화운동도 그렇게 너무 화석화되고 공허화되고 몇 사람만 성과를 따먹 그것이 아니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광주라는 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고 우리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특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떠나보내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전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보다 어려운 때 훨씬 많았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던 시절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불끈불끈 일어나서 정말 끈질기게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